근데 이게 가장 취약한 결손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걸림돌처럼, 왜냐면 나중에 또 새롭게 배운 내용을 익혔더라도 그럼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학 좀 하기 싫어지고 계산을 할 줄 알고 문제를 제대로 풀 줄 알더라도 시험만 보고 오면 계산 실수해서 틀렸어. 근데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오늘은 어제보다 3개 더 많이 먹었습니다. 요 문장에서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이게 진짜 아쉬운 경우가 뭐냐면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제 문제만 보이면 그냥 별표를 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할 것 같아. 나도 답답했거든. 왜 이렇게 문장을 계산식으로 못 옮길까? 똑같은 건데 숫자만 바뀌어도 또 못 옮기거든. 맞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허당 엄마. 안녕하세요. 당당히 여러분, 허당엄마입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와 응원 덕분에 제주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오늘 수학 공부 어려워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좀 한번 해보자.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수학이란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왜 어려움을 겪는 건지, 그리고 그 어려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서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네, 직접 가르치고 있는 거는 저니까 제가 그 아이들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 우선 첫 번째, 수학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보면 주의력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개념을 받아들일 때는 청각 주의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수업을 어쨌든 들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들리면은 개념을 익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학년이 되면 스스로 읽고 개념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르기 전에 저학년 때 이미 개념을 놓쳐버리면 수학이라는 특성상 이게 누적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청각 주의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두 번째는 지능 검사를 해보면 그 지능 검사에 척도 간의 차이가 큰 아이들이 있거든. 저도 약간 그런 경우 아니에요? 전형적인 네. 모습이지. 척도 간의 차이가 23 이상이 되면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게 있는데 너는 30 정도 차이가 났고 나는 가장 심하게 차이가 나는 아이는 39까지 차이가 나는 아이를 봤거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어떤 과목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상당히 수학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또 한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게 무슨 뜻이죠? 좀 창의적인 아이들 또는 ADHD를 가진 아이들이 확산적 사고를 하는데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즉 다시 말해서 수렴적 사고를 하기 전에 확산적 사고가 먼저 일어나서 자꾸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면이 있거든. 맞아요. 그런 학생들이 꼭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특성의 문제인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어. 그리고 네 번째는 공부 정서가 좋지 못하거나 동기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거든. 나는 경험한 것 중에 하나 독특한 게 어떤 아이를 상담을 하는데 수학의 실력을 테스트하기까지 서너 달이 걸린 적이 있거든. 그거 어떻게 그렇게 걸렸죠? 그냥 수학이란 말만 들으면 네. 귀를 닫아버리고 다 거부하는 거지. 심리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수학에 어떤 부분에 결손이 생겼는지, 몇 학년 때 결손이 생겼는지를 찾아내기까지 서너 달이 걸렸어. 그래서 서너 달 정도 심리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공부 정서를 다루고 나서야 수학을 테스트했더니 이 아이가 6학년인데 4학년 때부터 결손이 생겼다는 걸 서너 달 후에야 겨우 테스트를 해냈던 거지. 이것처럼 수학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버리면 실력을 알기도 어려워져. 맞아요. 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학에는 동기가 높은데 국어의 동기가 낮아서 어려움을 꽤나 겪었었거든. 또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네. 자, 이런 모습이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노력해도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원인인데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두세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꽤나 많고 불행하게도 4개가 다 있는 아이들도 있어. 네. 너는 그러면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으로 나타나는지 그 양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래? 네,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네가 뭔데 그런 얘기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학 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사적으로 수학을 가르친 경력이 좀 꽤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미적분학까지도 과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방학 때 들어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 가르친 적도 있지 않니? 맞아요. 그게 학생은 20살이었는데 이제 칼큘러스 미적분학이죠. 그것도 좀 제가 도와줘서 결국엔 A 그레이드를 받아서 뿌듯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 3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좋아. 네, 우선 첫 번째로 기초 연산을 못하는 경우예요. 이거는 주로 초등학생한테 나타나는 모습인데 흔히 말하는 사칙 연산 있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연산을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나 자연수에서는 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수니까 쉽게 접근을 하는데 분수와 소수처럼 이제 수의 체계가 좀 확장되면은 여기서 계산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분수를 3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분수에서부터 결손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3학년 때 1차 결손이 일어난다고 하거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분수와 소수까지 확장되면서 또 5학년 때 큰 고비가 한번 옵니다. 바로 이제 약분과 통분. 여기서 또 무너지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통분을 할 때 그 분모끼리 왜 곱해주는지 그걸 잘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맞다, 분모끼리 왜 곱하더라?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숙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칙 연산의 규칙을 잘 익히지 못해서 결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차 결손이 5학년 때 일어난다 하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엄마가 말씀하신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와 연결된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수학은 약속의 언어인데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은 대부분 이제 수의 체계나 기본 연산 같은 말 그대로 그냥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확산적 사고만 하고 수렴적 사고는 잘 하지 못하면 자기만의 어떤 기상천외한 계산 방법으로 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연산에 결손이 생기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근데 이게 가장 취약한 결손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걸림돌처럼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또 새롭게 배운 내용을 익혔더라도 계산 자체를 못 해버리면 내가 이것끼리 곱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그 곱셈 실제로 하지를 못해. 그럼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좌절되고 이러다 보면 자꾸 수학 좀 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연산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이거는 결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인데 계산을 할 줄 알고 문제를 제대로 풀 줄 알더라도 시험만 보고 오면 계산 실수해서 틀렸어. 문제 조건을 잘못 읽고 풀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친구 3명이 귤 20개를 똑같이 나누어 먹었을 때 이제 몇 개씩 나누어 먹고 남는 귤은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분명히 3명과 20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를 풀 땐 30 나누기 2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15개씩 나눠 먹고 남는 귤은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런 실수가 되면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있을 때 0의 여러 개 있을 때 있잖아요. 그 0의 개수를 잘못 세워버리는 실수도 종종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풀 때 1분에 1000ml라면 1시간이 60분이니까 60분에는 1000 해서 이렇게 답을 내야 되는데 공이 여러 개, 막 3개, 4개 이렇게 공이 여러 개 늘어날수록 공의 개수를 잘못 세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시는 이렇게 1000밖에 안 돼서 이거는 별로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공 개수가 늘어나. 그러면 좀 아이들은 헷갈려 하거든요. 나도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공이 훨씬 더 많아졌죠. 이렇게 자꾸 공이 여러 개 찍히다 보면 어린 학생들은 이런 금액에 대한 정보가 익숙하지 않아서 공의 개수를 조금 잘못 해버리기도 하거든요. 성인인 우리는 이제 돈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잖아요. 이제 콤마 개수를 가지고 딱 보면 이거 100만 원이다, 이거 1억이다 라는 걸 아는데 학생들은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콤마보다는 공 개수를 세다 보면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 눈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거든요. 말도 안 되는 병론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진짜 억울해. 왜냐면 내 눈은 진짜 그렇게 보였거든. 나는 수학을 테스트할 때 문제지를 주고 연습장을 주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 이유가 이런 주의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막으려는 거야. 그래서 문제지에다가 바로 풀게 하거든.
거거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풀어놓고 이것을 옮겨 적으면서 다른 걸 체크하기도 해. 이거는 작업 기억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주의력에 관한 문제이거든. 그래서 분명히 나는 1000으로 봤어. 근데 옮겨 적을 때 100으로 옮겨 적고 자기는 1000으로 옮겨 적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해. 많은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지.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수학의 언어를 모른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문장제 문제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뭐의, 뭐뭐에 이런 조사 사용에 대해서 좀 혼동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말로 해서는 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문장제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죠. 철수에게 사탕 20개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사탕을 2개 먹었고 오늘은 어제보다 3개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철수에게 남은 사탕은 모두 몇 개일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걸 머릿속으로 사탕 20개를 떠올리고 여기서 어제는 내가 철수가 2개를 먹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보다 3개 더 많이 먹었다 하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얘가 13, 13개가 남았습니다 라고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오늘은 어제보다 3개 더 많이 먹었습니다 요 문장에서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이런 문제들을 문장제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런 일상에서 접하는 문제를 글로 쭉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거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요? 너가 유난히 취약했던 문제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특히나 문장 속에서 단문이 아니라 좀 복문이면 구조가 복잡해지면 더 어려워하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문장을 수식으로 변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쉬운 경우가 뭐냐면 어떤 학생은 계산력은 충분히 있고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제 문제만 보이면 그냥 별표를 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아마 공감하시는 분 많을 텐데,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진짜 수학의 언어 그 자체를 모르는 게 두 번째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0의 2분의 1은 얼마입니까? 10에서 2분의 1을 나누면 얼마입니까? 더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10의 2분의 1을 2분의 1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의에 여러 번 반복해버리면 특히나 더 헷갈려 하거든요. 이건 실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한 학생의 사례인데요.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학생이 수학을 얼만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왜 어려움을 겪는지 알아보려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10의 2분의 1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이걸 계산하려면 10과 2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 더해야 돼? 빼야 돼? 곱해야 돼? 나눠야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학생은 빼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알았죠. 이 학생은 수학의 언어를 잘 모르는구나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사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건 한 사례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잘 익히지 못해서 수학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할 것 같아. 나도 답답했거든. 그랬어요? 그렇지. 분명히 계산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문장을 계산식으로 못 옮길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건데 숫자만 바뀌어도 또 못 옮기거든. 맞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아이들 눈에는 그게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잘 아느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는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제가 이런 문장제 문제는 종종 틀리곤 했어요. 맞아. 그래서 제 스스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그때 그 감정도 좀 기억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지? 어떻게 해결을 하지? 여러 가지 좀 고민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가 수학에 문장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심정을 참 잘 이해한다 싶었던 게, 너의 그 과거의 기억들이 나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도 잘 알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가 이렇게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되게 너그럽거든, 보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너그럽고, 심지어 어머니들도 그래.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가르칠 수 있느냐 했더니 네가 겪었던 걸 얘네들이 겪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잘 되니까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네. 맞아요. 저는 근데 이런 경우를 보면 막 화가 나고 답답하기보다 오히려 피식피식 그냥 웃음이 나와요. 이게 아 맞다 나도 그랬었지 하면서 좀 재밌고 귀엽달까?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이렇게 어려웠지만 내가 극복한 방법을 얘네들한테 가르치면 얘네들도 극복하겠구나 하면서 너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평가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수학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면도 있었는데 이렇게 원인과 양상을 나눠서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딱 정리가 되면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너가 너의 경험을 얘기하니까 확 와닿는데 그러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스스로 극복했으며 지금 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다음 시간에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자. 네, 좋아요. 호당 엄마. 오늘은 수학의 어려움을 가지는 원인과 양상에 대해서 알아봤어. 흐당 엄마와 흐당 아들의 의견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